안녕하십니까. 시사의 오마카세 유재용입니다. 저는 33년간 MBC에서 근무하고 작년에 은퇴한 전직 기자입니다. 워싱턴 특파원과 사회 2부장, 2580부장, 논설위원과 안동 MBC 사장을 지냈습니다. 방송에서 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MBC를 예전에 굉장히 열심히 보신 분일 겁니다. 일단 제 계획은 오마카세라는 제목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지상파 기자를 하면서 쓰고는 싶었지만 매체의 특성상 다루지 못했던 시사 이슈를 그때그때 자유롭게 선정해서 저 나름의 분석과 의견을 섞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 세계가 초조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된 트럼프 시즌2에 관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반미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80년대 학생 운동권에서 하던 얘기죠. 새로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와 싸워야 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협조를 지혜롭게 잘 해 나가야 합니다. 명나라가 망해가는데 청나라에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은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에 협조한다고 해서 청나라를 마음속으로 존경해야 할 필요까지 있는 것은 아니죠. 요즘 일부 한국 사람들을 보면 트럼프를 존경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대통령이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좋겠다라는 반응이죠. 그런데 사실 미국인의 절반은 그를 극혐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에 협조는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 말이 맞는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는가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보수건 진보건 정치인을 신봉하면 도파민인지 엔돌핀인지는 속겠지만 그게 이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트럼프 시즌2가 난감한 이유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사람이 정말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측이 안 되고 또 그걸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특징이 미국이 절대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상대가 우방이더라도 힘의 논리로 최대한 쥐어짜야 한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 이익 우선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얘기겠죠. 거기는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손해를 강요하는 그의 정책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당하고 그 정책의 허구성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것은 트럼프가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번에도 아메리카 포스트를 내세우며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의문이 드는데 그러면 미국이 언제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여하튼 트럼프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체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 중국에는 60% 관세,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자동차에는 무려 100에서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FTA로 대표되는 무역 자유화와 세계화로 인해서 값싼 외국 제품이 미국으로 몰려왔고 여기에 경쟁할 수 없게 된 미국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아웃소싱을 하면서 국내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그래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말은 묘하게도 미국 진보 진영에서 해오던 말입니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던지게 되는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를 누가 주도했냐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세계화는 당시 미국이 신자유주의의 바람을 얻고서 전 세계에 전파했던 시대의 이념이었습니다. 세계화는 그야말로 세계를 휩쓸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미국이 세운 이 체제에 적응해 왔고 산업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최고의 적으로 여기는 중국이 이 세계화를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받습니다. 미국이 지금의 중국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잘 살게 되면 민주화가 될 것이고 자유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중국은 돈만 벌고 정치체제는 민주화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이 됐죠. 자신들이 지금의 세계화된 세상을 만들면서 중국을 키워놓고 나서 뒤늦게 중국을 견제하느라 법석이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게다가 세계화 덕분에 한국과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심화됐습니다. 이제 와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 반중국 정선에 함께 서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인권이 탄압되는 독재 국가인데다가 영토 야욕까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돼서 난감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계화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면서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국가들은 자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세계화 과정에서 비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은 무시한 채 제조업 일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채워 넣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미국이 만든 세계화라는 게임을 룰대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게임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이용을 당했다. 룰을 바꾸자 하면 황당한 겁니다. 트럼프 입장이 너무 자기 중심적인 것 아니냐는 거죠. 외국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공화당 출신이자 아들 부시의 보좌관이었던 데이비드 프럼은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고립주의가 아니라 약탈주의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은 세계화 때문에 손해만 본 게 결코 아닙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세계화를 통해서 값싼 수입품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월마트에는 값싼 중국 제품이 넘쳐납니다. 미국 기업들도 값싼 부품을 사와서 많은 이익을 남겼죠. 미국은 또 지적재산권과 농산물 등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피해본 부분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래가 이익만 보는 거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반박했다가는 괘씸죄에 들어서 더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기계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돈을 버는 기계인 한국에 대해서 주한미군 비용 분담액을 크게 늘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늘리라고 요구하는 액수가 정말 억소리가 나는 수준입니다. 미국은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이 꼭 필요한데 우리를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이려 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과 거래를 줄이라면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는 관세를 높이면 어디에 수출을 할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은 거의 망해가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죠. 한국 기업에는 미국 투자를 늘리라고 더 압력을 넣을 겁니다. 이미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수만 명의 한국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한국도 취업난이 심각한데 이렇게 공장을 계속 미국으로 옮기는 게 맞는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떠밀리다시피 해서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정부 보조금이 끊길 텐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FTA를 할 때는 언제이고 계속 법을 바꿔가면서 요구사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4년마다 정책이 이렇게 바뀌면 믿고서 비즈니스를 하기가 힘이 든 겁니다. 한국과 관련된 부분을 떠나서 근본적으로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이 과연 효과는 있을 거냐 의문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예고하고 있죠. 그러면 수입품 물가는 오릅니다. 이민에 대해서도 초강경인데 그렇게 될 경우 이민자들이 제공하던 값싼 노동력이 줄어들어서 인건비가 오르고 당연히 물가도 뜁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가장 큰 이유가 물가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런 정책이 할 수 있는 걸까요? 게다가 트럼프는 금리를 올리는 것도 반대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압력을 넣으려고 시도는 할 텐데 그러면 물가가 올랐을 때 금리를 안 올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결국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한테 관세와 방위비를 더 내게 하고 그걸로 자신의 정책들로 인해 생기는 구멍을 메우겠다는 것 같습니다. 중국, 캐나다, 한국, 일본, 유럽, 심지어는 파나마까지 전방위적인 압력이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정책 비용을 외국이 조달하도록 하겠다는 기발한 발상입니다. 트럼프가 머리가 좋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느끼게 되는 곤혹감은 미국인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미국은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는 선진국이고 많은 한국인들에게 일종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얼마 전 작고한 지미 카터는 물론이고 레이건,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모두 어떤 품격을 갖추거나 품격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성추문 입막음 재판에서 34개 항목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1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일어난 의사당 난입 사건의 배후로도 지목되고 있죠. 그 사건은 정말 남의 나라 일이라 흥분할 일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것도 그때 감옥 간 수백 명의 범죄자들 취임하자마자 사면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을 갖고 미국 유권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이 돼갖고 노동자 계층을 돌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수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민주화 과정에서 보수건 진보건 정권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끈질기게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덮이는 걸 보면서 가치의 혼란마저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현상에서 느끼는 난감함의 정체와 정책의 허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주제부터 이런 걸 선정해서 제가 반미주의라고 오해하실까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근무도 했으며 심지어 뉴욕 양키스의 팬입니다. 요즘 다저스가 너무하는 것 같죠? 친미도 반미도 아닌 입장에서 한 분석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럼 트럼프 현상 뒤에 숨은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사의 오마카세는 반응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게시할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